하루하루 허망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다는 사연자분께서 이야기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사연자님의 이야기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댓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이젠 평범하다는 소리도 못하겠네요. 너무 인생이 허망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힘조차 들지를 않네요. 부디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과는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의 바로 윗사수로 나이는 남편이 저보다 1살 많았지만 제가 직장 경력은 2년이 더 길었기에 신입이었던 남편의 업무를 주로 봐주었습니다. 처음 일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머리가 무척 좋은지 남편은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잘 흡수를 해서 응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디서 일하다 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 이상형이 일을 잘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매일같이 붙어서 남편의 업무를 봐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시선이 가더라고요. 저도 초년생 때 그랬지만 보통 신입사원이 자기 일 다 했는데도 남아서 다른 일도 더 보려고 하고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남편은 본인 업무를 다 했는데도 저한테 와서 대리님, 혹시 일 더 할 거 없나요? 라고 묻기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회사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상부에도 알려지다 보니 얼마 가지 않아 정말 초고속 승진을 하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좋은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같이 탄력받아서 열심히 하는 타입인데 이때는 남편을 보고서 내가 그래도 2년이나 더 다녔는데 신입한테 지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야근을 일삼으며 일해서 저도 남편과 같이 함께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저와 남편 모두 5년 정도 다녔는데 사귄 것은 3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하도 업무적으로 붙어있을 일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레 일이 끝나고 퇴근하면서 저녁 한 끼, 술 한 끼 나누는 날이 많았는데 그런 시간이 길어지니 남편도 저한테 이성적인 관심을 가졌나 보더라고요. 진희 씨만 괜찮으시면 우리 사귀어봐요. 회사에는 한동안 비밀로 하고 사귀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연애한다고 해서 공사 구분도 안 되는 모질이들은 아니었지만 괜히 주변 직원들한테 쓸데없는 놀림을 받기는 싫었거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딱 32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직원들의 장난처럼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허락이 엄청 빠르게 이루어졌기에 저희 생각보다도 훨씬 이른 결혼이었어요. 결혼을 하고서 저는 일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1년 정도 더 그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당시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은 아니었기에 집안일이나 육아에 전념하려고 일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고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제 일을 해보기 위함이었어요. 일 다니며 모아둔 돈도 있으니 잘만 굴리면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죠. 내 마누라가 이제 사장님이 되겠네. 남편은 제 사업을 누구보다도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 집, 그리고 남편네 집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 모두 제 사업에 무척 부정적이었거든요. 이유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좀 달라졌어도 아직 여자들이 성공하기 힘들다. 검증받지 못한 아이디어인데 돈을 벌 수 있겠느냐 등등. 그런 와중에 오직 남편만이 왜요? 저는 진이가 잘할 것 같은데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그 덕분인지 1년이 채 안 돼서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명품 선물도 해드렸고 친정 식구들은 자가로 이사까지 보내주었죠.
제가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야 아이고, 사업하길 잘했네 하며 칭찬했고, 시댁 식구들은 어딜 가서 제 이야기를 하면 똑부러지고 당찬 며느리라며 자연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나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돈이 많아지니까 생활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남편도 부담이 덜한지 예전처럼 막 야근하면서 수당을 챙기고 한다기보단 정시에 퇴근해서 다음 날을 위해 푹 쉬고 그랬죠. 물론 부부끼리 여행도 많이 다닌 데다가 나중에 낳을 애를 위해 쓸 돈까지 미리 싹 다 저축을 해두었습니다. 내가 아내 하나는 정말 잘 만났네. 저희 집은 물론 시댁까지 열심히 챙기니 그때마다 남편은 무척 고마워하며 본인이 더 저한테 잘하려고 했죠. 당장 결혼 직후보다 오히려 그때가 더 신혼 같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 준비도 그 시기에 진행했어요. 10달 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자 얼른 결혼해서 빠르게 아이 갖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시댁 식구며 친정 식구까지 한동안 저희 집에 매일같이 들락날락거릴 정도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애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2년간은 정말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딸이 생기기 이전에 어떻게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도 남편도 각자 일하는 것에 몰두하며 지냈어요. 비록 돈을 많이 모아뒀다고 해도 사업이라는 특성상 갑자기 망할 수도 있는 거고, 회사라고 해서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두어야 했습니다. 나 오늘 야근할 거야. 저녁 먼저 먹고 있어. 게다가 아이가 2살이 되었을 쯤에 남편은 무슨 프로젝트를 한답시고 매일같이 야근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같은 업계에서 있었기에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 야근이 잦기는 해도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은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일을 안 한 지 조금 됐으니 그 사이에 무언가 많이 바뀌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집에 있을 때도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원래 남편은 핸드폰을 잠그고 다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잠깐 지하철 노선도 좀 보려고 남편 폰을 켰는데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당신 원래 잠금 안 걸어두지 않았어? 그냥 혹시 직원들이 볼까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 건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한번 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면서 제 쪽을 보더라고요. 꼭 제 눈치라도 보는 것처럼요. 저 원래 눈치 엄청 없어서 다들 눈치 좀 키우라고 하는 편인데 남편이 그렇게 구니까 아무리 눈치 없는 저라도 뭔가 쎄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괜한 의심하기 싫어서 꾹꾹 참아왔어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였습니다. 저희 집은 거실에 소파가 있고 바로 앞에 테이블이 있는데 남편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놓고 간 상황이었어요. 전 한창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고 있어서 TV를 보고 있었죠. 근데 남편 핸드폰이 빛나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시선을 뒀는데 그 외 핸드폰을 잠궈놨다고 하더라도 메시지가 바로 보이게 뜨는 것 있잖아요. 거기 적힌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자기, 우리 내일 데이트하는 거 맞지? 저장된 이름을 보니 김민수 사원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남자인 김민수 사원이 자기라는 호칭을 쓰진 않겠죠. 일부러 여자 이름을 부하 직원인 척 해놓고 바람을 피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착한 남편을 생각하면 정황상 바람 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설마 했어요. 애도 있고 제가 딱히 못해준 것도 없는데
굳이 바람 피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침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길래 제가 남편한테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이거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인데 그냥 장난치는 거야. 근데 진짜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기려길래 제가 어떤 부하 직원이 자기라고 불러. 정말 직원이면 대화 내용 다 보여줘. 읽어보고도 정말 직원이란 생각이 들면 넘어갈 테니까. 라고 하자 남편은 그때서야 바람핀 게 맞다고 실토했죠. 너무 화가 나서 남편 머리채를 쥐어 뜯을 기세로 잡고 등을 막 때렸습니다. 어떻게 저랑 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이혼하자고 울고불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이 싹싹 빌면서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는 통에 간신히 참았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남편이 빌었어도 딸이 성인만 됐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졌을 겁니다. 우리 애한테 일찍부터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진짜 이를 꽉 깨물고 버틴 거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진짜 후회된다. 그 후 며칠간은 남편은 틈만 나면 제 쪽을 힐킥거리다가 눈이 마주치면 와선 사과를 했지만 기분 같아선 평생 머리털 하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중에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위안했어요. 그러지를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게 남더라고요. 어느 날은 놀라울 정도로 괜찮더라도 어느 날은 우연히 남편 목소리만 들어도 다 뒤집어 엎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거나 갑자기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터질 정도로 감정이 계속 들끓었습니다. 가끔은 새벽에 우연히 깨서 물을 마시고 돌아오다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 일순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죠. 그 일이 걸린 이후 남편은 새 사람이 되겠다면서 집안일도 전부 자기가 하고 회사를 다니는 한편 주말에도 대리운전 투잡까지 뛰며 일을 했어요. 이거로 제 마음이 치유되진 않겠지만 그냥 이만큼 노력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요. 매일 일을 하고 나면 일한 내역까지 저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바람을 피거나 딴짓거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깊게 파인 가슴의 상처는 아물지를 않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늦게까지 일하고 나면 엄청 피곤해하면서 집안일을 하는 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부부라면 당연히 대신 나서서 내가 밥 해줄게. 청소 도와줄까? 하며 말을 걸고 일손을 거들었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한 집안일이 마음에 안 들면 어제도 이 반찬이었는데 오늘도야? 메뉴 좀 바꿔. 여기 먼지가 그대로 앉아 있잖아. 청소 제대로 해. 라며 딴지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을 걸어도 일부러 대꾸도 안 한 적도 있어요. 그 사건 이후 저에게는 오로지 딸 하나뿐이었죠. 보통 딸아이 옷 살 때 남편 것도 같이 사고 그랬는데 남편이 바람핀 후부터는 무조건 딸의 옷만 챙기고 먹을 걸 사더라도 딸이랑 제 입만 입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저희 둘만 좋은 거 사 먹고 그랬습니다.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바람핀 거 잘못했는데 당신도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나랑 정아 내팽겨치고 다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몰래 바람피고 몰래 시간 보냈을 거 생각하면 화가 나고 손이 떨려서 지금까지 잠이 안 와. 그걸 알길 알면서 하는 말이야? 진짜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화가 나서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싶은데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솟구치니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울음부터 솟구치더군요. 제가 엉엉 울면서 띄엄띄엄 뭐라고 하자 남편은 그래, 나 잘못한 거 맞다고 했어. 근데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평생 나랑 이러고 살 거야? 라며 진저리를 쳤습니다.
여기서도 얼굴을 맞대고 있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냥 말없이 방에 들어가 대충 짐을 싸고 딸을 데리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 진이야, 갑자기 집에는 무슨 일이야? 그냥 남편이 요새 야근하고 바빠서 나도 오랜만에 시간 나서 엄마 좀 보려고 왔지.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만 애써 아닌 척하며 딸과 함께 친정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품속에서 좀 편하게 맛있는 밥 먹고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남편 생각은 안 하고 저만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거의 3주째 집에 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혜야, 오랜만이다. 갑자기 웬 전화야? 평소 그렇게 조심스러운 친구가 아니라서 뭔가 싶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캡처 보낸 거를 확인해 보라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누군가의 SNS였습니다. 바다 앞에서 브이를 하며 찍은 사진, 음식을 찍은 사진 등등, 그러다가 여자와 남자 얼굴이 크게 확대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친구에게 뭐야 이 사진? 어디서 가져온 거야?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 중 남자가 제 남편이었거든요. 그 전에 그 여자인지 아니면 새로운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보낸 SNS 내용을 봐서는 또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내 남편 맞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어요. 이제는 진짜 아무리 딸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엄마, 실은 남편이 바람핀 사실부터 지금 친정집에 제가 와 있는 지금도 웬 여자랑 여행 갔다는 이야기까지 다 들은 엄마는 대체 왜 이걸 이제야 말하냐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집에 가서 이서방이랑 이야기 좀 해보자고 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갔죠. 그렇게 급히 집에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 속 편하게 누워있고 시어머니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펴? 남편이 놀라서 일어나려는데 엄마는 이미 남편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태평하게 있는 꼴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신발을 던지듯 벗어놓고 달려가서는 남편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기도 전에 청소기를 들고 있던 시어머니가 청소기를 내동댕이 치고는 지금 귀한 아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하며 다시 한번 뺨을 때리려는 엄마의 손을 잡았죠. 지금 그 귀한 아들이 바람을 2번이나 피운 건 알고 하는 이야기시죠? 아니, 남자가 한눈 팔 수도 있지. 내가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는데도 반년을 넘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남보다도 못하게 대했다는데 그럼 그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한눈 팔 수 있기는 뭘 팔 수 있어요. 결혼한 데다가 애도 떡하니 있는데 집안 내팽개치고 다른 년 만나는 머리통은 정상이랍니까? 그리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년이든 100년이든 평생 수그리고 살아야지. 뭘 잘했다고 자기가 뻗대서는, 게다가 정신도 못 차리고 또 바람 피는 것만 봐도 아들내미 교육 어떻게 시켰는지 알만하네요. 뭐가 어째요? 대딸은 돈 잘 버는 거 아니었음 쳐다도 안 봤을 게 어디서 꼭 쥐새끼 닮은 거 알고 있어요? 뭐 쥐새끼요? 그럼 당신 아들은 그렇게 잘생겼어? 어디서 저렇게 두꺼비 같은 사이로 들어왔나 했더니 오늘 보니 당신이 딱 심술 가득 찬 두꺼비 얼굴이구만. 졸지에 시어머니랑 엄마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싸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분을 못 이기고 엄마 뺨을 올려붙이자 엄마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는 머리카락을 한 움큼 뜯었죠. 다행히도 엄마가 시어머니보다 덩치가 컸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엄마가 손을 움직이는 대로 휘청이며 흔들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핥히고 쥐뜯는 중에 남편이 급하게 "엄마 그만해. 장모님 그만하세요." 라며 말렸고 그때서야 두 분은 떨어졌습니다. 일단 저희끼리 알아서 할 테니 돌아가라고 나중에 연락 주겠다며 엄마와 시어머니를 각각 보낸 뒤 저랑 남편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또 바람을 필 수 있어? 날 2번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이제는 진짜 이혼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니야, 오해야. 그냥 여행만 간 거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어. 정말이야." 라고 하더군요. 물론 전 안 믿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랑 간 거였으면 친구가 애초에 그 이야기도 했을 거고, 나중에 SNS 주소를 물어서 그 여자 SNS에 들어가 보니까 사진에는 죄다 남편과 본인만 있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로 한 달째 냉전 중입니다. 남편은 이전에 처음 바람핀 거에 걸렸을 때처럼 어떻게든 저한테 말을 걸면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들은 채 만취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걱정이 있거든요. 애초에 남편이 뭐라고 하던 간에 이혼은 마음속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설사 남편 말대로 기적적인 확률로 다 같이 간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둘만 사진 찍힌 게 SNS에 연인처럼 올라오는 걸 방관했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혼을 하긴 할 건데, 합의 이혼은 절대 안 할 거고 무조건 소송 걸어 위자료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당연히 제가 키우고요. 이전에 바람피웠던 증거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벌어진 사건도 바람핀 거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번 바람핀 것보다는 2번 바람핀 게 제게 더 유리하고, 위자료 받아내는 데 있어서도 금액 차이가 클 것 같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는데, 증거라고는 그 여자가 자기 SNS에 올린 둘만 찍힌 사진이 전부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래 시간을 내서 친구가 잘 아는 법률사무소에 한번 들려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변호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더욱 잘 알고 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도 해주겠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것도 몰라 머리가 터지네요. 진짜 결혼 하나 잘못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란 소리를 듣게 해주기는 정말 싫었거든요.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딸이랑 둘이서만 오순도순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얼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왜 막장 드라마에서도 시원하게 복수하는 장면 보시면 굉장히 짜릿하고 기분 좋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연을 보며 그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비슷한 감상 느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처녀 딱지 한번 떼보려고 발악을 하다가 제대로 당한 멍청한 아줌마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정말 어디에다 하소연할 것도 없고 힘이 드네요. 저는 나이에 비해서는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말로 노처녀였죠. 처음에는 그렇게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돈으로 궁해본 적도 없고 남자가 없어서 궁해본 적도 없으니 지금처럼 늙어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30살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아휴, 나도 돈이나 많았으면 은정이처럼 비싼 명품 옷 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혼자 사는 건데. 다들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저처럼 집이 넉넉한 친구는 없었고 혼자 먹고 살 만한 능력 정도야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더 안정적인 남자와 결혼해서 훨씬 좋은 삶을 바라지 않는 친구들 또한 없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좀 차고 나서부터는 결혼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실제로 결혼까지 한 친구들이 하나 둘 생기고 나서부터는 언젠가부터 만나기만 하면 우리 남편이 엊그제 꽃다발을 사오지 뭐야?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처음으로 뒤집기 했어. 등등 결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만 한가득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었기에 서로 바빠서 몇 개월, 1년 만에 만나더라도 바로 어제 만났던 것처럼 어색한 것이라곤 없는 좋은 사이였는데 서로 공유하는 공통점이 줄어들고 그 사이에서 저만 빠져나오다 보니까 점점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고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은정이는 결혼 안 해? 게다가 친구들은 유일하게 연애든 결혼이든 큰 관심이 없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등 여자는 더 나이 들면 결혼하기 힘들다는 등 제 미래까지 신경 쓰더라고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좋은 말로 아니야, 나는 결혼은 크게 관심 없어서 라고 해도 친구들은 그저 나이 먹고 변변찮은 남자 없는 제가 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뭔지 제게 남자를 보여주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덕분에 거의 떠밀리다시피 소개팅을 몇 번 했어요. 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제 마음에는 들지 않았죠. 결혼 생각이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야 안 할 생각은 아니었기에 이왕 나가게 된 거 차라리 진짜 괜찮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로 잘 연애해서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을 통해 소개팅만 5번을 넘게 했습니다. 제가 워낙 제 개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편이라 그런지 별로 마음에 차지도 않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시간을 쓰는 게 점점 힘들어져서 나 이번 소개팅을 마지막으로 할 거야. 이번에도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진짜 때려 죽여도 소개팅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친구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마지막 6번째 소개팅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쯤 되니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고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하는 것도 의미 없어 보여 그냥 친구들 만날 때처럼 대충 준비를 하고 나갔죠. 은정씨 맞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서구입니다. 근데 마지막 소개팅에서 본 남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인상이 깔끔해서 쉽게 호감이 가는 타입이었고 예의도 엄청 바르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잘 이끌면서 무엇보다도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했었는데 남자는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떤지,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안 했지만 당시 소개팅 전 남자를 소개시켜준 친구 말로는 남자가 꽤 큰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본 남자의 옷 등을 살펴보았을 때 죄다 비싼 물건인 것으로 보아 성공한 사업가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나이를 먹을수록 따지는 조건들이 늘어난다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야 어차피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기도 했고 어릴 때는 그냥 단순히 나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원했다면 나이가 찬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까지 생각해서 저희 집의 재력과는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을 그리고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아이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잘 버는 남자가 끌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제게 제격이었죠. 소개팅 이후로 3번은 더 만났습니다. 2번은 남자 쪽에서 먼저 만남을 제의했고 1번은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죠. 그리고 만날 때마다 호텔 레스토랑 같이 한 끼 식사에 몇십만 원은 우습게 나가는 고급 코스 요리만을 먹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나자고 제의했을 때만큼은 제가 밥을 사려고도 했었으나 식사를 다 하고 계산할 때마다 남자는 제가 먼저 은정 씨를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난 건데 당연히 식사는 제가 결제해야죠.
라며 흔쾌히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저는 서구 씨만 괜찮다면 저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이야기했고 남자 역시 기쁜 얼굴로 제 고백을 받아주어 그날부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지도 오래돼서 사실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더 어색하더라고요. 손을 잡는 자잘한 스킨십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를 나누는 대상이 있다는 게 저랑은 꽤 오래 연관이 없던 일이었는데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절대 나쁘지는 않았고요. 연애를 몇 번 해본 적도 없고 마지막 연애도 시간이 좀 지나서 이래저래 낯설다는 이야기에도 남자친구는 참 젠틀했습니다. 자기가 전부 리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솔직히 나이도 있는 여자가 수동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면에서도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은정아, 지금 만나는 남자랑은 결혼할 생각이 있니? 부모님은 당시 제 연애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몇 번 거쳤던 소개팅과는 달리 이번 남자랑은 사귀기까지 하고 있고 제법 마음에 들어하는 것까지도요. 사귄 기간이 1년을 넘어서니 부모님은 쉬는 날이면 슬쩍 제 근처로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양 흘리듯이 남자친구와의 저의 미래 계획을 묻곤 했습니다. 저도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정도라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부모님 질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근데 남자친구 역시 결혼 생각이 없진 않았나 봅니다.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결혼은 되도록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남자친구도 제 또래였던 만큼 아마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결혼이 급했겠죠. 이번에 집에서 쉬는데 부모님이 나보고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묻더라. 그래서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날에 장난처럼 부모님이 했던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나름대로 오래 만났으니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할까? 라고 받아치더라고요. 정식 프로포즈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나이 먹고 낭만 따질 것도 아니었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하셨죠. 제 남편이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과장 좀 보태서 입이 찢어질 것처럼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꽤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말에 똑똑한 며느리 좋지 라며 좋아하시더니 저희 집이 건물을 좀 가지고 있고 부모님도 잘 산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리니 마치 남자친구를 보던 이전의 저희 부모님처럼 기쁜 얼굴로 그래 언제 날 잡을까? 라며 저희보다도 적극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딱 그때로부터 반년 뒤 저희는 결혼했어요. 저희 부모님 덕으로 신혼집도 구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의 돈으로 알아서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당시 사업 확장 때문에 여윳돈이 없다는 말을 하니 저희 부모님은 신혼집은 걱정 마라 라며 서울의 목 좋은 곳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하나 잡아주셨죠. 늘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된 사람과 나와서 살게 되니 그제서야 결혼을 한 실감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이왕 결혼한 이상 애도 가지고 싶었기에 둘 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부부관계에 좀 더 충실했습니다. 그 덕인지 빠른 시일 내에 아들 하나 더 낳을 수 있었죠. 혼자는 외로워서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기도 했지만 제가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어서 둘째는 위험할 수 있다기에 어쩔 수 없이 하나 있는 아들이라도 잘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부터는 정말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제가 하던 일은 꼭 회사 출근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저는 아이를 낳고서도 경력 단절 없이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여유 시간을 내기도 쉬웠으므로
나중에 애가 좀 크면 남편과 함께 셋이 가족여행도 가고 자주 놀러도 다니고 그런 생활을 바랬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가끔 아들이랑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나 요새 사업 때문에 바빠 라며 제 부탁을 전부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바빠 보이기는 했어요. 늘 아침 일찍 나가서는 밤늦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나 안다고 해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군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일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나누고 쪼개서 애도 돌보고 집안일도 하는 거니까요. 여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씀드려줘.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은 저희 집에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무척이나 자주 했습니다. 매번 명목을 물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물어물 말을 흐리며 잘 이야기 안 해줬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업 자금이 목적이었죠. 본인이 모아둔 돈으로는 모자라서 돈이 필요한데 본인 집은 돈이 없기에 저희 집에 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그래, 남자가 사업하는데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지 라면서 남편이 말하는 돈을 전부 빌려주었습니다. 가끔은 요구했던 돈보다 더 얹어주시기도 했죠. 저 역시 저희 집이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잘 되어야 저는 물론 저희 가족도 잘 되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사업 자금도 제대로 없어서 저희 집에 돈을 빌릴 정도였으면서도 매달 시댁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용돈이랍시고 꼬박꼬박 붙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용돈을 드려야 내가 체면이 좀 서지 않겠소? 그것도 처음에만 본인 돈을 저에게 통장으로 입금해주면서 마치 제가 일부러 시댁 생각해서 드리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지. 몇 달 지나니 자기 돈 없다면서 은근슬쩍 제가 버는 돈으로 시댁 용돈을 드리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호구였는지 그때는 그걸 다 해주었습니다. 제가 또래보다 돈을 편하게 버는 편이기도 했고 그 액수도 적지 않았지만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다는 것은 저로서도 버거웠습니다. 게다가 애까지 있는 이상 육아와 관련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라도 저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매달 시댁 용돈이나 주고 있고 남편은 제대로 된 돈은 벌어오지도 않으니 어느샌가 정신 차리고 보니 저 혼자만 아등바등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생활을 몇 달 하자 저는 자연스레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확장하느라 번 돈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중에도 버는 돈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제대로 된 돈을 한번 붙여주지를 않는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고 무언가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업 때문에 미팅한다고 나가는 날 저는 잘 다녀오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한 뒤 바로 남편을 뒤따라서 미행했죠. 하지만 그날 남편은 사업 미팅은커녕 웬 어둑어둑한 술집으로 들어가서는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저녁이 좀 깊고 나서는 천조가리 같지도 않은 옷을 입은 술집 여자랑 함께 놀다가 모텔에 갔습니다. 종종 일이 많아서 다음날 온다며 외박을 한 적이 있곤 했는데 아마 그때마다 이날처럼 다른 여자랑 같이 놀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았죠. 그것까지 본 이상 더 망설일 게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흥신소에 남편 뒷조사를 요구했죠. 남편이 정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모습도 모아주기를 바랬어요. 흥신소에서 남편에 대한 뒷조사를 마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룸살롱 여자와 다니는 모습, 사업 역시 진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사업이랍시고 무언가 하고 있긴 했지만 구멍가게 수준으로 돈만 잡아먹고 있었고 그동안 저희 집에서 받아간 돈으로는 그냥 여자 만나는 데만 썼나 보더라고요. 돈 안 주고 어떻게든 저희 집 돈만 바라는 게 아무리 봐도 수상해서 이렇게까지 조사를 한 거지만 막상 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니까
제 인생 자체가 허망해졌습니다. 이런 놈을 믿고 결혼까지 한 제 자신이 미련하게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시댁에 보내는 돈도 일절 끊었습니다. 시댁에 용돈 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줘.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 뒤 시댁에서 전화 오는 것도 전부 씹고 친정에도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는 거 일절 없고 그동안 준 돈 다 술집 여자 만나는데 썼다고. 그러니 앞으로 남편이 혹시나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해도 전부 무시하라고요. 당연히 저희 집은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남편 머리라도 쥐어 뜯겠다며 엄마가 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말렸죠. 엄마, 그동안 제 남편한테 돈 얼마나 줬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돌려받을 테니 부모님에게 사업 자금이랍시고 빌려줬던 돈에 대해 묻자 그 액수가 무려 2억이었습니다. 매번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자잘자잘하게 뜯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모으니 억 단위의 돈이 될 거라고는 저로서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부모님에게 이체한 내역 모조리 모아두라고 하고 그 뒤에는 남편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저녁? 내가 무슨 저녁 차리는 기계야? 생각해보니 당신만 일하는 거 아니고 나도 일하는데 왜 집안일을 전부 내가 해야 해? 앞으로 각자 필요한 건 각자 알아서 해. 당신이 배고픈 건 당신이 알아서 요리해 먹어. 빨래도 설거지도 전부. 집 청소도 당신 방은 당신이 해. 거실은 특별히 내가 해줄게. 그동안은 남편이 사업으로 힘들 거라고 굳게 믿고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제가 나서서 집안 살림을 다 했지만 지금까지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변한 제 태도에 당황했는지 뭐라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이 하려는 이야기는 듣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기에 무조건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싸움이 잦아진 것은 당연지사죠. 당신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 요즘 당신이 자꾸 나를 의심하는데 나 진짜 불쾌한 거 알아? 의심? 지금 의심이라고 했어? 그래, 의심. 일하느라 안 그래도 힘든데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기싸움해? 차라리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또 언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 같은 거 제대로 하지도 않는 거 다 알고 우리 집에서 준 돈으로 술집 여자 만나면서 바람이나 피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사진 증거도 있고. 당신이 딴 년이랑 살든 만들 상관없어.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었거든. 오히려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줘서 고맙네. 근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당신이 거짓부렁 친사업 도와준다고 보태준 사업자금 2억 그리고 그런 당신한테 속았던 나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 총 2억 5천 준비해. 그러면 깔끔하게 이혼해 줄 테니까. 안 그러면 소송 걸고 더럽게 끝날 줄 알아.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니 순간 당황한 듯 하더니 2억 5천 준비하라니까 인상을 잔뜩 쓰면서 남편은 2억 5천?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어. 라며 배째라는 양 나왔습니다. 저 모습을 보니 어쩐지 맨 처음 소개팅에서 만났을 때 매번 호텔 레스토랑만 가고 그랬던 것도 저희 집 잘 사는 거 알고 저 잡아서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고 아주 확실하게 각오하고 온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상은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거지인데 말이죠. 그 이후 저는 남편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고 남편은 돈이 없다며 저를 피해 나가는 일상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죠. 물론 바로 소송을 거는 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편한테만 뭐라고 하기에는 분명 시댁 역시 자기 아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저한테 숨겼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이상 시댁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이 없다면 시댁에서 뜯어내면 될 거라는 생각에 이번 연휴만을 기다렸습니다. 시댁에도 돈 없으면 아예 시댁집을 팔아서라도 2억 5천을 만들라고 할 작정이었거든요. 게다가 시댁 역시 제 돈으로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받아갔으니 그것도 제대로 받아낼 생각이었죠. 그래서 시댁에 안 가는 척하고 친정에 잠시 있다가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야 당황해서 뭐라도 받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라고 일부러 능글맞게 굴고 시댁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여자가 여우같이 꼬리 100개를 흔들고 떡국을 처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낯이 익었죠. 남편은 형제가 없기에 시댁 식구는 아니고 친척인가 싶어서 빤히 보는데 문득 흥신소에서 전해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던 수많은 여자 중 유독 얼굴이 많이 보였던 술집 여자. 네, 그 술집 여자가 지금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참 그때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 둘이 갈라질 대로 갈라진 상태였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쿵쾅거리더군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띠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니? 우리 서구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 보고 절대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절 보고 빈정거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혼하자면서 나선 걸 남편한테 전부 전해들은 모양이었죠. 그리고 분위기상 저 여자가 남편이 새로 만나는 여자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저 여자 역시 자기가 만나는 남자가 유부남인 것도 빤히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저희 사정도 다 알고 있겠죠. 뻔뻔해서 헛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저 여자도 남편이 돈 많은 줄 알고 들러붙어 있을 게 확실해서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밥이 넘어가요, 아가씨? 그래서 일부러 다가가서는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그 여자가 정말 불쌍해서 구제해주고 싶어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한테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뭣도 모르고 있을 그 여자라도 이용해가지고 제 속이나 좀 풀려는 속셈이었죠. 이 집 식구들 전부 내 돈, 우리 집 돈으로 산 건데 이 남자 돈 없어요. 몰랐어요? 당신한테 뭐 사업한다고 했으려나? 당신도 이 남자가 만날 때마다 호텔 레스토랑 데려갔어요. 그거 다 사기예요. 사업이라고 해봤자 구멍가게만도 못하고 이 사람 부모님도 다 나한테 매달 용돈 100만 원씩 탔었거든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안 그래도 나도 이 남자한테 준 돈만 받으면 바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 대신 구렁텅이로 들어가겠다고 애쓰는 여자가 있을 줄은 몰랐네. 아휴, 너무 고마워요. 이제 난 증거자료 모은 걸로 소송 걸어서 이 남자랑 식구들 다 빈털터리 만들 거니까 당신이 사랑으로 잘 보듬어 주던가 하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고요. 왜 이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을 증오하고 저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네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 몰라요? 아, 참 제가 좀 알아보니 직장이 대단하시던데? 무슨 황제룸? 거기가 직장 맞죠? 그런 곳도 명절에는 쉬나 봐요. 직장 복지가 참 좋네요. 그 말을 하자 시댁 식구들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여자를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소개를 했겠죠. 제 입에서 술집 여자라는 소리가 나오자 그 여자는 물론이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리며 시댁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죠. 어머님, 새로운 며느리 들어와서 좋겠어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먼저 가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부러 싹싹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한껏 비꼬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시댁에서 돈 받아낼 가능성도 안 보이니 그냥 원래대로 소송을 걸기로 하고 친정집에도 말해두었습니다. 법적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지금은 돈의 일부만 받았습니다. 아직도 받을 돈은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소송 때문에 휘청이는 시댁을 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힘겹게 마음먹은 결혼이 이렇게 끝을 맺게 되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됐는지 제 팔자도 참 기구하고 그냥 처음부터 혼자 살겠다는 다짐을 이어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남자 잘못 만나서 패가망신까지 가진 않아 다행이라고 위안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가장분께서 밤마다 너무 괴로워 미치겠다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고민이 너무 깊으신 것 같으니 같이 들어보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나누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가장입니다. 요즘 처제와 같이 살게 되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를 보고 욕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38살이고 아내가 34인 만큼 둘 다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서로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입니다. 비록 그 시작은 각자 부모님의 압박으로 결혼을 위해서 맞선을 본 사이이긴 했지만 첫 만남부터 저나 아내나 서로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과는 별개로 말이죠. 평소 여자친구들이 전부 기가 세고 자기 멋대로였기 때문에 저는 향후 연애를 한다거나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주장이 있긴 하되 어느 정도는 제 이야기를 이해해주고 들어줄 줄 아는 이해심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었고, 아내는 반대로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친구들이 너무 수동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아내에게 의지하려고만 해서 나중에는 자신을 보듬어 줄 줄 알고 가끔은 데이트든 뭐든 자신을 이끌어 줄 줄 아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서로에게 무척이나 잘 맞는 한 쌍이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아무리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 없이 결혼 압박으로 억지로 나온 선jal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만나면서 너무 마음이 잘 통하니 자연스럽게 여느 사람들처럼 편하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상황인 만큼 언제부턴가 만나는 여자들은 모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며 진짜 사랑한다는 감정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아내만큼은 좀 달랐어요. 물론 정말 첫사랑하듯이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했다고는 못했지만 제 나이대 남자가 흔히 물리듯 연애하며 닳고 다른 감정으로 연애하는 거랑은 아예 달랐습니다. 다슬 씨를 만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제게는 아내가 어떤 의미에선 구원이었습니다. 나이 있는 남자도 제법 옛날처럼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해주었고,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생각해주면서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려 하는 사람이 있었단 점에서 아내는 그 또한 저에겐 최고였습니다. 그렇기에 매번 저 역시 아내를 볼 때마다 어제보다 그저께보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점차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 그래서 은근슬쩍 결혼을 염두에 두며 아내에게 먼저 친정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깔끔하게 차려입고 미리 아내에게 들은 대로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서 방문했죠. 아내는 여동생 하나 그리고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될 분들에게는 보약을, 아내보다 4살이 어린 처제에게는 화장품을 선물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행히 아내의 식구들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안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의 가족을 보러 온 적은 처음이기도 했고, 제가 부모님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는 낯을 많이 가려서 안 그래도 과묵하고 무뚝뚝한 성격이 더욱 도드라지는데, 아내의 부모님들은 참 온화하고 따뜻한 분들이셔서 그런 저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서방, 이것 좀 더 들어봐요. 게다가 장난처럼 저에게 이서방, 이서방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미 아내와 결혼이 확정된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 전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집에서 배 터지게 먹고 대접받고 온 뒤 그 다음 주에는 아내가 저희 집으로 와서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서로 혼기가 꽉 차고도 넘은 나이에 상대방 부모님을 뵙고 인사한 시점에선 결혼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했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서 나오며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 길로 예식장이며 뭐며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고 나서야 아, 내가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들더라고요. 바쁘긴 해도 지금만큼 보람찬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보. 결혼하고 1년이 안 돼서 아이도 낳았기에 정말 세상에서 저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착각 아닌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와 아내의 피를 타고 나서 그런지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죠. 이런 행복이 있기에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결혼하라고 닥달을 했던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이 아닌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기도 한 만큼 상대방 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제도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닌 상황에서 집에서 마치 애물단지처럼 취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릴 때부터 처제를 엄청 아껴왔고 일단 본인에게는 친동생인 만큼 저랑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처제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거나 저와의 대화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 가서는 저희 생활비를 쪼개 처제를 도와주거나 하는 등의 일들이 늘어났죠. 물론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처제를 왜 새로이 가정을 꾸린 지도 얼마 안 된 저희가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처제도 어린애 아니잖아.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게 해야지. 몇 번 아내를 타이르기도 했지만 아내는 처제 문제에 한해서는 굳건했습니다. 예전에 들어보니 어렸을 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어린 처제를 아내가 돌보곤 했다는데 그래서인지 아직도 처제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이제는 진짜 저조차도 무시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처제는 7년간 연애를 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저 또한 집에 인사를 온 처제 남자친구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을 정도로 사실상 처제와의 결혼이 거의 확실시 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 또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처제는 결혼을 한 지 반년도 안 돼 남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람이었죠. 알고 보니 처제 남편은 처제와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웬 어린애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처제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결혼까지 했다가
새벽에 자기 남편 핸드폰으로 연락이 온 상간녀의 메시지를 보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전에야 사실상 별거 아닌 문제로 아내가 과하게 걱정했고 그랬던지라 저도 말을 좀 냉정하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이전처럼 아내가 처제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처제의 상황이 걱정되었으니까요. 여보, 처제는 어때? 괜찮아? 매일 연락하곤 있는데 괜찮다곤 하지만 영 목소리가 안 좋아. 사건이 더욱 불거진 것은 처제가 어느 날 돌연 세상을 등지기 위해 시도했던 것이 장모님에게 발각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당연히 온 집안이 난리 났고 저 또한 장모님 전화를 받은 아내를 차에 태우고 처제가 있다는 곳으로 달려갔죠. 처제가 이혼한 이후로 얼굴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진짜 어쩌다 이렇게 몰골이 초췌해졌는지 누가 봐도 마음고생 단단히 한 얼굴이었기에 저절로 안쓰럽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남자가 뭐라고 세상을 등지려고 해. 그럴수록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서 후회하게 만들어야지. 이 멍청한 거사. 장모님은 누워있는 처제를 보며 엉엉 울었고 아내는 장모님을 달래다가 같이 눈물을 흘렸죠. 저와 장인어른은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처제의 모습이 큰 충격으로 남았는지 잠을 못 자더라고요. 여보, 처제 걱정되는 건 알지만 일단 잠부터 자. 당신이 건강해야 처제도 더 잘 챙길 수 있지. 하지만 이후에도 처제는 몇 번을 세상을 등지려 시도했습니다. 아내는 잠도 못 자고 혹시나 처제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봐 선잠만 자다가 작은 바스락 소리에도 화들짝 깰 정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처제는 첫 시도 이후에는 다시 장모님과 장인어른 댁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장모님과 장인어른 모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처제는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 재차 세상을 등지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쯤 되니 처제 때문에 아내까지 병이 드는 것 같아서 저는 아내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보, 정 걱정되면 처제를 우리 집에서 살게 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지금 처제와 같이 산 지 약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해요. 단순히 낯설어서 느끼는 불편감은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의 불편함이에요. 같이 살게 된 처제는 아마 본인 언니인 제 아내와 사는 건 문제없지만 그런 언니의 남편인 저와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의미로 고민을 한 적이 있었기에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쩌다가 거실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눈인사만 하고서는 어떻게든 서로에게 말을 안 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저도 처제도 성격상 별로 살가운 편은 아니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둘은 언제까지 그렇게 어색하게 지낼 거야? 그걸 보다 못한 아내가 억지로 저희 둘을 붙여놓곤 밥도 같이 먹게 하고 아내가 주말에 장 보러 갈 때 저는 물론 처제까지 따라오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게 하고 나서야 이전만큼 처제가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좀 심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느끼게 된 이후에는 다른 부분들이 눈에 걸리더군요. 가장 큰 것이 처제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처제를 별로 쳐다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고 이전에 처가댁에 인사를 가거나 했을 때 별달리 눈에 띄는 점이 있던 적도 없었는데 집에서 편한 상태에서 보는 처제는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제는 매번 제가 있든 없든 과도하게 편한 옷차림으로 집에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반팔, 반바지 같은 거면 제가 이렇게 고민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끝나시에 반바지도
어지간한 반바지가 아니라 허벅지를 반틈은 가릴까 말까한 그런 바지였습니다.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집에 있을 때 편하게 생활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총각 시절에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지낸 적도 많았기에 처제가 저희 집을 정말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것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낯선 남자, 그것도 자기 언니 남편인 제가 있는데 그런 옷을 입는다는 게 솔직히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제가 아무리 집이 편하고 처제가 아내 동생이라고 해서 맨몸으로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내 선물 사면서 처제 옷도 같이 샀어. 편하게 입어. 그래서 일부러 아내 선물을 산답시고 백화점에서 괜찮은 셔츠를 고르며 처제에게도 옷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반팔이랑 반바지였지만 비싼 거라서 질이 남다르기에 처제도 선물 받은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입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저와 단둘이 있는 집안에서는 몸가짐을 좀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지만요. 형부, 선물 감사해요. 옷이 너무 편하고 좋네요. 그리고 실제로 처제는 선물을 받고 한동안은 제가 선물해준 반팔과 반바지를 집에서 입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2벌씩 사주었기에 하나를 빨더라도 다른 것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 도로함이 타버렸어요. 진짜 곤욕스러웠습니다. 버릇을 보면 평소 처제는 최대한 천이 적은 옷을 입고 집에서 입는 것이 습관인 것 같았습니다. 처제는 원래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입나 봐. 그래서 아내에게 별것 아닌 척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를 말하듯 던지자 아내 말로는 언제부턴가 집에서는 그렇게 입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애써 처제를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일하고 있는 시간을 빼면 거의 집에서 맨날 보기에 안 마주칠래야 안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처제의 편한 옷차림에서 느끼던 불편함은 저에게 언젠가부턴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했죠. 저도 모르게 처제를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저를 의식했을 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시각적인 것에 약한 생물이라곤 해도 그렇지 아내 동생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본다는 것은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처제에게서 눈을 돌리려고 해도 처제가 여느 날처럼 속옷을 입지 않고 짤막짤막한 옷을 입고 나와서는 거실을 돌아다니면 제가 인식도 못하는 새 저는 처제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죠. 처제, 차 한 잔만 끓여줄래? 일부러 그런 처제를 보려고 조금 더 처제를 붙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차 끓여달라는 핑계를 대면서요. 아내가 집에 있었다면 양심 때문에라도 하지 않았겠지만 마침 아내가 혼자 마트에 갔던 터라 집에는 저와 처제 둘만 있었고 그렇게 둘이서만 있으니 더더욱 거리끼지 않게 되더라고요. 처제가 여자로 보인다는 것, 누군가가 들으면 너 미쳤냐는 이야기를 들을 법한 큰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내와 헤어지고 처제를 만난다던가 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처제가 자꾸 그런 부분에서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게 저를 자극하니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처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형부, 수건 좀 꺼내갈게요. 형부 목욕하는데 불쑥 화장실에 들어오는 처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맹세컨대 저는 그런 상황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처제는 제가 목욕을 하건 말건 불쑥 들어와서는 자기 볼일을 보고 갑니다. 손을 씻기도 하고 세수도 하죠. 물론 샤워하는 곳과 단순 세면하는 곳 사이에 샤워 커튼이 있어서 대충 분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아예 다 벗고 씻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라고 말도 하기 전에 불쑥 들어옵니까?
제가 잘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오는 건 아무리 처제라도 당황스러우니 노크하고 저한테 답변을 들은 뒤 들어오라고요. 놀라면서 사과를 하던 처제는 몇 번째 이야기를 지키는가 싶더니 금세 잊고서는 다시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곤 합니다. 아내가 잠들고 난 뒤 평소 늦게 자는 편인 저와 처제만이 거실에 남아 TV를 볼 때도 있는데 영화 취향이 비슷해서 보통 재미있는 영화 채널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까지 시청을 하다 보면 처제가 먼저 꾸벅꾸벅 졸 때가 있는데 처제가 평소 취하는 포즈를 보면 좀 아슬아슬한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지금 와서는 은근히 그런 날들이 자주 오기를 바라는 저를 마주하곤 합니다. 여보, 혹시 내 동생 불편해? 그리고 최근 아내가 저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말 그대로 처제가 집에 있어서 제가 생활하는 게 불편하냐고 물은 거겠지만 지은 죄가 있는 저로서는 너무 뜨끔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제가 처제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던 걸 알았나 했죠. 애써 당황함을 가라앉히고 아니라고 하자 아닌데 왜 애가 혼자 살겠다고 그러지? 물론 당신이 내 동생한테 잘해주는 거 알고 나도 늘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에서 좀 안정되었다곤 하지만 난 아직도 얘가 세상을 등지려고 했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아.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까진 당신도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며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처제가 따로 살아야겠다고 아내한테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예전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심 반가웠을 겁니다. 처제 때문에 평소 있던 것처럼 편하게 있지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왜일까요? 혼자 나가 산다는 처제의 말을 아내에게 전해 들었을 때 반가움이 아닌 아쉬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짐작을 해봤습니다. 처제가 내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몸가짐을 대하는 이유에서요. 그리고 어느 책에서 보상심리에 대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제와 완전하게 부합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 보상심리를 저에게 펼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따로 살겠다고 말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더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제가 아주 청렴결백하게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 도덕관념도 모르는 머저리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성과 본능이 싸우는 느낌입니다. 처제가 있는 것이 좋으면서도 불편하고 싫으면서도 은근히 처제로 인해서 드는 야릇한 마음이 들길 바라는 제가 느껴질 때마다 아내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죽을 것만 같아요. 사람은 생각하기에 동물과 다르다곤 하지만 점점 동물처럼 정신이 이상한 쪽으로 옥죄어오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크게 사업이나 하거나 일적으로 지방에 내려갈 일이 많다면 그거 핑계대고 좀 떨어진 곳에 집어넣어서 혼자 살던가 할 텐데 그것도 아니라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는 진짜 양심에 찔려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단호하게 처제를 따로 살게 하면 불안하고 안 그러면 밤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잠을 못 청하고 있습니다. 처제에 대한 생각은 저만의 착각이겠죠. 빨리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어디에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익명의 힘이라도 빌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니 기분만큼은 홀가분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남자분께서 인생 선배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시며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아마 혼자서 해결하시기에는 조금 벅차고 큰일인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신다 하니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사연 채널을 즐겨보면서 소위 말하는 막장 사연, 그리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즐겨보았지만 제게도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이 생겼네요. 어디서 어떻게 전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온 힘을 다해 써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끝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네 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누나가 한 명 있고 아래로는 다 남동생들이었죠. 아주 어릴 때부터 누나는 저에게 제2의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록 누나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일하느라 안 계실 때에는 누나가 저를 돌보아 주었고 저뿐만 아니라 아래 동생들도 전부 누나 품에서 자랄 때가 많았죠. 제가 진짜 어린애였을 때는 누나마저도 부모님인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크고 나서야 누나는 부모님이 아닌 형제라는 걸 알았어요. 기억이라는 게 있을 시절부터 누나가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실 저랑 누나도 5살이나 차이가 났으며 부모님이나 누나 본인에게 누나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저는 자연스레 누나가 저와 동생들이 없던 시절 어떤 사고를 당해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지적장애 같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건 태어날 때부터 있는 사람들을 봤지만 지체장애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사람들만 봐서 그런지 당연히 누나도 그런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했던 듯 합니다. 아무튼 장애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나는 제게 정말 좋은 형제였습니다. 집이 넉넉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기에 누나는 공부는커녕 어린 나이부터 힘든 몸을 이끌고 저를 포함한 세 동생을 돌보아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힘들다거나 하기 싫다는 투정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현호야, 누나가 내일은 고기 사줄게. 오히려 본인 쓸 돈도 아껴가며 저 맛있는 거 사주고 동생들 멋지고 좋은 옷만 입히려고 애썼죠. 가끔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면 철없는 애들이 너네 누나 다리 못 써? 라면서 나쁜 말을 하곤 했는데 그런 친구들 얼굴에 저는 매번 주먹을 날렸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누나인데 겨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애들을 참을 수가 없었죠. 누나는 자신은 괜찮다며 참으라고 이야기하곤 했지만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도 성인이 되었죠. 저 역시 바로 돈을 벌고 싶었기에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그닥 취미도 없었고요. 오히려 저보다는 셋째와 막내가 공부를 좋아했고 하고 싶은 꿈이 명확했기에 아무런 목표도 없는 제가 아닌 셋째와 막내가 대학을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 저는 누나를 따라서 함께 돈을 벌고 나중에 셋째와 막내 대학 등록금을 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호야, 그래도 대학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누나는 제가 일부러 집안이 좋지 못하니 대학을 가고 싶은 것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 제가 누나, 나 대학 안 가고 일하려고 해 라고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나중에 둘만 있을 때 슬쩍 와서는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진짜 공부에 뜻이 없고 돈이 벌고 싶어 대학 안 가는 거니까 누나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렇게 누나를 안심시키고 한 1년간은 아르바이트만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21살이 되어서 저는 오래도록 자리 잡을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운이었다고 생각해요. 회사 규모가 좀 컸는데 고졸을 위한 전형이 따로 있었고 그 전형에 붙어 제 분수에 넘치는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고졸이라 다른 직원들한테 편견 어린 시선을 받으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처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경력직 사원들처럼 실수 없이 말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는 없었으나 제가 노력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호 씨, 힘들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 엄청 의젓하고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네. 라며 칭찬을 하거나 하셨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만 장장 5년을 일했어요. 저 역시 이곳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5년을 넘게 한 회사만 다니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선 팀장입니다. 그렇게 5년째 일을 하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이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의 아내였죠. 아내는 원래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저희 회사의 경력직으로 이직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같은 팀이었기에 자연스럽게 함께 일을 하게 된 일이 많았죠. 아내의 첫 인상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엄청 철두철미한 느낌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굵직한 계약들은 다 아내가 따냈고 평소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실수가 하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경력이 좀 생기고 나서는 어디서 일 못한다는 소린 못 들어봤지만 그래도 크고 작게 실수를 하는 일이 없진 않았기에 내심 긴장이 됐습니다. 직급이 저보다 높은 상사가 들어온 것이기도 했고 그간 회사에서는 어지간히 큰 손실을 끼칠 만한 실수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좋은 말로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어쩐지 아내는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현호 씨,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면 됩니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실수에 대해서 가차 없었습니다. 단순히 오타를 낸 거라고 할지라도 일을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면 어떡하냐는 등 일을 할 때 꼭 한 번, 두 번 이상 더 봐야 되는 거 모르냐는 등 진짜 말 그대로 장난 아니었죠. 유선 팀장님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나는 요새 서류 정리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 저도 물론 아내가 화를 냈다면 무섭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강한 이미지의 여자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턴 다른 의미로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저보다 직급이 높다는 점도 너무 멋있게 느껴졌고 본인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커리어가 있다는 게 남들이 보기에도 한눈에 들어왔던지라 저에게는 여러모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자연스레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게다가 성격 때문에 다들 쉽사리 알아채지 못하지만 아내는 얼굴도 무척이나 미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내와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함께 프로젝트라도 하게 될 때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의를 다해 일에 전념했죠. 현호 씨,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아무리 무뚝뚝한 아내일지라도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 별것 아닌 칭찬을 툭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말로만요? 라고 하며 아내와 따로 밥이나 술을 먹을 기회를 만들었죠. 아내도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닌지라 제가 그런 식으로 둘만 만나는 것을 원할 때 제가 본인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걸 안다는 것과 그 관심에 호응하는 것은 별개더라고요. 미안해요. 현우 씨를 좋은 동료라고는 생각하지만 남자로서는 봐본 적이 없어서 사귀기는 힘들 것 같아요. 큰 마음 먹고 한 첫 고백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아내 역시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게 아닐까 싶어 만날 때마다 김칫국을 좀 들이마시긴 했는데 막상 이렇게 면전에 대고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누가 얼굴에 찬물을 확 들이부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2번을 더 고백하고 2번을 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텀을 좀 두고 4번째 고백을 했을 때 드디어 아내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처음 사귈 때부터 결혼을 염두에 두긴 했어요.
하지만 연애까지 힘들었기에 사실 결혼도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는 다른 생각이었는지 우리 결혼은 언제 할까? 라며 먼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 이쪽이 유선 씨구나.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쫓아다녔다는 거를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부모님 역시 아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누나 역시 제가 사귀는 사람이 온다니까 예쁜 옷을 차려입고 반갑게 맞이해줬죠. 아내는 누나의 휠체어 탄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하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듯 인사를 하고는 저희 부모님과 같이 여러 이야기를 했죠. 누나분은 언제부터 아프셨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를 데려다 주는데 아내는 누나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내가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었어. 아마 후천적으로 생긴 걸 거야. 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아내가 누나가 몸 아픈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는 느낌이라 이상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금세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 저 또한 금방 잊었습니다. 결혼식은 사귄 지 1년이 되던 해에 치렀던 것 같습니다. 저나 아내나 허례허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에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한 달간 다녀왔습니다. 저랑 아내 둘 다 여행 가는 걸 좋아했는데 그동안은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가다가 이왕 결혼해서 아무 신경 안 쓰고 신혼여행 갈 수 있는 김에 제대로 여행 다녀오자고 말을 맞춰서 결혼식 비용을 아껴 여행 갈 때 다 썼던 것 같아요. 여행 다녀오고 나서는 다시 회사로 복귀해서 진짜 일개미처럼 일만 했습니다. 당장 애를 낳을 건 아니었지만 미리 돈을 모아두어야 부담 없이 육아를 할 수 있을 것 같단 아내의 말에 저도 동의를 했고 한동안은 진짜 주말에도 같이 손잡고 회사 출근해서 일을 할 정도로 바빴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결혼한 지 3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생신으로 아내와 함께 집으로 가서는 선물도 드리고 생신 축하도 드렸죠. 어머니, 누나 등 저희 가족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케이크도 자르고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나가 나 음료수 좀 더 가져올게 하며 부엌으로 향하려 했죠. 그러자 아내가 일어나서 형님 계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라며 누나 대신 음료수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움직이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원래 아니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거동이 불편해진 친구가 있는데 평소에 잘 걷다가 갑자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모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마 아내 입장에서는 누나에게 동정심이 들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나는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아내에게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거라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 라며 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아내의 눈빛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군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지 몰랐습니다. 혼자 아내 눈빛을 보고 왜 저러지? 하면서 고개만 갸웃거리는데 아내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희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그때 그 눈빛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저번에 당신 누나 장애 있는 거 후천적이라면서. 어? 그랬었던가? 일단 내가 그렇게 알고 있던 건 맞아. 아니 당신은 어떻게 가족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지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는지도 몰라?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나 누나랑 5살 차이나. 내가 어느 정도 기억이 있을 때 누나는 나보다 훨씬 큰 상태였고 부모님이랑 다른 가족들이랑 누나 장애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 몰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누나의 장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그러더군요. 이건 사기 결혼이야. 라고요. 누나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갑자기 사기 결혼 이야기까지 들으니 기가 찼습니다. 이게 왜 사기 결혼인데? 우리 누나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든 아니면 태어나고 사고 당해서 장애인이 됐든 무슨 상관이길래? 당신은 그런 것도 몰라? 가족 중에 선천적인 장애인이 있으면 아이를 가져도 그 유전적인 영향으로 우리 애까지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그런 리스크를 부담해야 할 줄은 꿈에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 결혼이 아니야? 내가 결혼 전에 누나 장애가 언제부터 있었냐고도 물어봤잖아. 이 문제 때문에 일부러 질문했던 건데 난 당신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답한 덕분에 이렇게 됐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아내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제가 뭐라고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말한 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래도 그렇지 대체 어떻게 저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지 평소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 성향이 설마 이런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동생들을 먼저 생각했던 누나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만약 이 개소리를 누나가 들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문제로 정말 1년 넘게 크고 작은 다툼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날 집에 온 이후로 저랑은 각방을 썼습니다.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지는 부부관계를 불미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원래 돈을 좀 벌면 제대로 아이 계획을 가지자고 이야기한 것조차 없는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아이가 있으면 좋지만 나는 사실 꼭 아이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 둘이 사는 방향으로 해. 저는 저 문제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아이를 포기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손주를 떡하니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동안 서로 아이도 낳지 않고 둘이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내가 져서라도 아내의 가치관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무릎을 꿇든 빌든 상관없이 어쩔 수 없어. 난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라며 냉정하게 저를 외면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누나 생각도 났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거의 한 달 동안 퇴근하고 난 뒤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컴퓨터를 뒤져가며 온갖 의학 자료에 논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요. 아내의 걱정이 그저 기우임을 확실할 수 있을 만한 입증 자료들을 준비한다면 아내 또한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인터넷을 뒤적거리며 자료를 출력하고 정리해서 결과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라는 결론이 정리된 종이를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알겠는데 나라고 해서 이런 자료들을 안 알아본 거 아니야. 내가 봤던 자료들에서는 가족의 선천적인 장애가 유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크다고 나와 있었어. 그래, 물론 당신이 정리한 자료가 더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아이를 낳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잖아. 만약에 당신을 믿고 아이를 낳았다가 우리 아이가 지체장애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나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이상 괜한 도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누나가 원래 장애가 있는 게 그렇게 죄인 거야? 물론 죄 아니야. 하지만 냉정하게 내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나는 당연히 걱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당신이 처음에 잘만 말해줬어도 그냥 결혼하더라도 애초부터 애 없이 우리끼리만 살자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나라고 짜증 안 나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당신이랑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이 결혼이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해. 이쯤 되니 허망하고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화가 났는지 이번 설에 시댁도 안 가겠다고 하는 걸 진짜 작작하라면서 크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내 고집도 어지간히 센지라 결국 이번 설에는 저 혼자 집에 가야 했죠. 며느리는 많이 바쁘더냐? 설에도 못 올 정도면 가끔 연락해볼까 싶다가도 일하느라 바쁜데 방해되는 거 아닐까 걱정되네. 저 혼자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아내 걱정을 하는데 진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누나도 현호야, 와이프는? 하며 아내를 찾는데 애써 핑계를 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진짜 절망적이고 화가 나고 너무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아내는 여전히 화가 났는지 제가 집에 오자마자 진짜 내가 당신이랑 둘이서라도 잘 살아보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가 없어. 그냥 우리 이혼하자. 라며 이혼 서류를 내보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혼 서류를 이리 보고 저리 봤습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우린 남이 되는가? 정말 그 종이 쪼가리를 쳐다보고 있자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군요. 이거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제가 잘 알아보고서 이야기를 했다거나 하다못해 잘 모른다고만 답했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심정으로는 누나에게 미안하고 부모님에게도 미안해서 미치겠습니다. 지금 2주째 냉전 중인데 이제 얼른 저도 결단을 내려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혼하자는 마음이 반, 한 번 더 잡아보자는 마음이 반인데 섣부르게 어느 쪽이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건가요? 물론 완벽히 제 입장에 이입하긴 힘드실 테지만 부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직 아이가 없다는 걸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인생이 너무 쓰라립니다.